자, 내용을 한번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바로 화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아의 개념과 대화 방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다?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적절히 드러내고 타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긍정적 인상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스스로에게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일종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E형, 파워 E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조금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워 I 같은 경우는 그죠? 굉장히 소심하게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타인과의 말도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또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가르친 건 아니고 상담만 했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항상 단대부고에서 전교 1, 2등을 놓친 적이 없었던 애였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누구나 이 학생은 이제 의대를 갈 거다 예상을 했었고 자신도 이제 목표가 의대였어요. 특히 자기 아버지가 연세대 의대 교수기 때문에 연세대 쪽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는 학비도 싹 다 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연세대 의대 들어간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첫 해 수능에서 이제 좀 긴장을 했는지 실수를 많이 해서 국어에서 조금 점수 로스가 있어서 의대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었어가지고 잠시 왔다가 상담도 받고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사관학교 문제까지 다 풀어봤대요. 그래서 실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니까 경찰대 문제를 풀게 했거든요. 근데 경찰대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하고 완전히 유형이 달라요. 거의 내신 문제처럼 나와요. 알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국어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학생의 점수가 거의 60점대였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말이 가관이었어. 이거는 수능하고 유형도 다르고 관련이 없는데 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가르친 학생도 아닌데 그럼 말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죠? 결국 그 학생은 3년 동안 재수해서 의대를 못 갔어요. 마지막에 그냥 연대 분과대 그냥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겠죠? 자, 그렇듯이 즉 뭡니까? 스스로에게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니까 타인의 그런 충고나 이런 걸 수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 자신의 잘못이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타인이 여러분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는 건 자기 자신이겠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일종의 바로 타인의 말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 혹은 타인과 소통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 너무 자신의 그 거짓말 혹은 자신의 방식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때는 대화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주죠. 핵심은 이거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정보의 양과 범위는 균형 있게 항상 이런 게 힘들죠. 그렇죠? 제시가 되어야 하고 자기 표현과 함께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이것보다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 전달법. 자, 요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자,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중요하겠죠. 바로 뭐다?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바로 뭐다? 상대방이 비난받는다거나 억압받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요구 등을 긍정적으로 전달을 하는 대화 방법이 바로 나전달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가 내 이야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서 갈등 예방 및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 나전달법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 나전달법은 첫 번째 바로 뭐다?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어떻게? 바로 비난이나 비평이 존재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그냥 진술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바로 뭐다? 객관적인 태도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한 행동을 집어줄 때는 내 감정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때 감정이 들어가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난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어때? 기분이 나빠서 내 말을 듣기가 싫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감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을 진술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즉 이것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뭐다? 상대방이, 그렇죠? 자신의 행동을, 그렇죠?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감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었지? 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아 맞아 내가 저번에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하고 돌아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자신이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 즉 기대를 이야기하는 이런 순서로 전달하는 게 바로 나전달법의 3요소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아마 이 앞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올 확률이 꽤 높은 편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사건은 내가 수학여행 때 겪었던 일을 네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더구나. 즉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그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친구들에게 알려진 게 너무 속상했어. 기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상대방이 뭐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을 해보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부터는 사실 각각의 이제 그 뭡니까 말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게 요즘 화법 지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죠.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론은 전통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이 전통적인 토론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찬성 측에서 입론을 먼저 하고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고 또 찬성 측에서 한 번 더 입론을 하고 반대 측에서 한 번 더 입론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준 다음에 상대방의 한 입론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뭡니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 진행되는 게 바로 전통 방식의 토론이라고 한다면은, 반대 신문식 토론은 기본적으로 찬성이 입론하는 거는 똑같아요. 찬성 측이 입론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상대방이 반대 측이 상대방의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요. 입론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찬성 측에서, 그렇죠? 반대 측 반론에 대한 대답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반대 측이 입론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시 어떻게 찬성 측에서 이 반론 측 입론에 대한 반론을 진행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대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반대신문식 토론. 일반적으로는 입론을 다 하고 나서 반론이 진행되는 데 반해서 반대신문식 토론은 입론이 제시되면 바로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은, 자, 토론은 그렇죠? 반드시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발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토론의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토론의 주제는 뭐야? 뭐, 두발 자유화를 실행해야 한다. 교복 자유화를 실행해야 된다. 즉, 토론의 주제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토론의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토론의 주제는 절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뭘 해야 한다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토론에서 찬성 측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 측은 뭡니까? 거꾸로 우리 사회에 그렇죠? 문제가 없다. 혹은 미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토론을 하든지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나중에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을 할 때는 있는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없는 거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 혹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한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착안된 법인데 바로 뭐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부득이한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근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데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즉 선행을 뭡니까? 강제하는 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법의 문제가 첫 번째, 그렇죠? 그 사람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래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게 실정법의 특징인데, 반대로 사마리안 법은 바로 뭐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에 증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이 항상 먼저 입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찬성 측은 그렇죠? 우리 사회에 그렇죠? 문제가 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측은 문제 없다고 보는 측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 신문식 토론은 이렇게 말했듯이 찬성 측의 입론부터 시작되고 바로 입론에 대한 반론이 진행되는 방식이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상대 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면서 토론을 한다는 거죠. 이때는 바로 뭐다?
질문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혹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도는 이렇게 한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상대 측 발언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상대 측 논증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가져야 되는 효과는 바로 이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예,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더 변호할 기회를 뺏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 재판하는 재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증인한테 증인은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요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반대 신문을 통해서 드러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은 자기 측의 반론에서 펼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협상은 이제 이런 것들은 절차 같은 걸 묻는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봐두도록 합시다. 자, 협상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협상을 열게 됩니다. 자, 이 협상을 여는 단계에서 하는 거는 뭐라? 첫 번째는 규칙을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협상을 하는 목적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서로가 목적 자체가 어긋나버리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노사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뭡니까? 협상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했을 때 노동자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회사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그래도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적을 정해야지 합의점이 도출되는 거지. 나만 이익이 돼야 돼, 너만 이익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의점이 도출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에 대한 양측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의 정보를 서로 양측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먼저 교환을 해야 됩니다. 협상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요구한 데를 서로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협상이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는 뭘 한다? 그렇죠? 바로 첫 번째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뭔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뭔지 일단 기본적으로 뭘 요구하는지를 서로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조정 단계에서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안건을 제시하는 게 끝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서 가장 서로가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협상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정 단계에서는 무엇을 한다? 바로 문제에 대한 뭡니까? 상대의 관점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해서 입장 차이를 서로 이제 점점 좁혀 나가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자,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물론 정말 이게 나오면은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해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극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때 해결안을 수락 또는 거부한다는 것은 최선의 해결안을 양측이 수락할 경우에는 협상이 당연히 마무리되는 거고, 반면에 어떠한 해결안도 상호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할 건 취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호에 따른 협상 전략의 예를 보게 되면은 양측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협상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충분할 때는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합의점을 최대한 이제 모색할 수 있다. 왜?
시간과 비용,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낮고 협상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할 때는 양측이 절반씩 양보해서 절충안을 모색해야 돼요. 왜요? 어디 아파요? 그치? 모색을 해야 돼. 왜? 이때는 바로 뭐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충분히 모색할 시간이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죠. 서울에 있는 버스가 총 파업을 한대요. 그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때?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럴 때는 어때? 그래도 서로 절반씩은 양보해서 협상을 이제 절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중요할 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거죠. 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이거나 협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선화가 될 때는 당연히 협상을 미뤄야 되겠죠. 유예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협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면접일 때. 그렇죠? 자, 면접에 대한 내용이죠. 자, 면접자는 이제 면접관은 질문을 합니다. 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접 대상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효과적인 답변 전략은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바로 뭐다?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뭐뭐 해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뭡니까? 일종의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그렇죠? 대답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답변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답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정직하게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솔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네 번째. 언어 예절을 지키며. 왜? 당연히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공적인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예절을 지키고 정중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워낙 또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해야 볼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받을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발표문입니다. 그렇죠? 발표를 할 때는 자, 첫 번째로 청자의 관심을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청자의 능력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예상되는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듯이 하면은 뭡니까? 지루하고 유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반면에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마치 대학원생들한테 오늘 학술 연구에서나 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해봤자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중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도 바로 뭐다? 주제는 청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표 주제에 대해 혹시나 청자의 관심이 적거나 없거나 적을 때는 바로 뭐다? 발표 주제가 청자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을 하면은 청자들의 관심을 더욱더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자가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예시를, 그렇죠? 선택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바로 뭐다?
청자의 질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청자의 관심이나 호기심,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은 청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수가 있다. 더욱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청자의 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바로 뭐다? 청자의 지식 수준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바로 뭐다?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청자에게 없거나 부족할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혹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자의 수준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청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즉, 글로 따지면 정보 전달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뭐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발표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설득 정석을 사용해서 연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인성적 설득 전략과 이성적 설득 전략, 감상적 설득 전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성적 설득 전략은 뭐냐? 청중으로 하여금 화자가 훌륭한 성품, 풍부한 경험, 전문성 등을 지녀, 그렇죠?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화자의 그렇죠? 자격을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선배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언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연설을 하기에 훨씬 더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거를 증명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성적 설득 전략은 바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다든지 혹은 뭔가 실험 결과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핵심적으로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그렇죠? 논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건데, 이것은 청중의 욕망, 자긍심, 동정심, 분노 등의 감정에 기대어서 설득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청중의 공감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오히려 공포심을 유발을 함으로써 바로 무엇이다?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일부러 공포심을 유발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옛날에 이제 그 호주에서 있었던 그 에이즈 광고였는데, 어떤 그 사신, 죽음의 신이죠, 그렇죠? 사신이 볼링복으로 와가지고 볼링을 우르르 돌려요. 그런데 볼링핀 대신에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려서 서 있다가 그 공에 맞아서 탁 하고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에이즈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파괴한다, 이런 공포심을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아, 저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공포심을 유발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데 중요한 설득 전략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전부 다 감성적인 설득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설득 전략은 당연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 파악을 해줘서 내용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상황에 맞게 쓴다.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은 선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보면은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표현할 때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적절한 가마 표지를 사용해서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의 속도, 어조, 성량, 억양과 같이 언어에 수반되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거랑 여러분 하고 얘기하는 거랑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준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면에 비언어적 표현은 바로 뭐다? 언어가 아닌 표정, 몸짓, 시선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 소설이나 우리가 이런 걸 탐구할 때는 이런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긁적긁적 한다는 건 뭔가 쑥스럽다는 표현이고,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뭔가 부끄럽다는 표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말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몸짓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는 행위를 함으로써 뭐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주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고 내용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발표를 할 때도 뭡니까? 자,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어때?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자료로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비언어적 표현들이 가지는 효과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선지들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심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 미역국 먹어본 적 있지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글들이 이제 실제로도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은, 자, 이런 화법에 관련된 글들을 보게 되면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어디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역할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의 위치에 따른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글의 처음, 즉 첫 번째 문단에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특히나 방금 이 글처럼 아주 극초반에 하는 질문이죠. 그쵸? 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나타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중의 호기심을 혹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부러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중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 글에 어떻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반면에 자, 이 첫 번째 문단의 끝쯤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바로 뭐다? 이어질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사실 소개해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 진짜로 청중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 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간 부분에서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여러분들도 우리 강연이나 이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죠? 처음에는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불타는 열정을 집중을 해요.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점점점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발표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발표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니까 조금 집중을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한번 질문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청중의 관심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러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질문한 다음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겠나요? 하든지 혹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바로 뭐다? 청중의 이해도를 중간에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앞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내용은 더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앞에 내용이 만약에 청중의 반응을 보고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는 이렇게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이런 질문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하기 좋게 여기다 써줄게요. 여러분들 밑에 쓰셔도 돼요. 자, 끝부분에서 하는 질문도 역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끝부분에 처음 부분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일종의 중간 내용을 요약해주고, 알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 이해도를 점검해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어떤 글들은 진짜 글이 완전히 끝나가는 시점에서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청중의 바로 반성이라든지, 그쵸? 고백 사유를 유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청중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질문을 던진다는 건 스스로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내 말대로 행동해. 이런 의미로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질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미리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미역국 먹어본 적 있지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다? 바로 친숙한, 그렇죠?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역국 안 먹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친숙한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어떻게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뭐 호기심 유발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관심을 유발한다. 근데 호기심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모르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알고 있는 거는 관심을 유발한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살짝 어감은 다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여기서 보면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아까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바로 뭐다?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와, 안 먹은 사람이 없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청중의 대답에 대해, 그렇죠?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자는 바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 발표자는 대답에 대해서 반응을 함으로써 어떻게 상호 소통 방식의 말하기를, 그렇죠? 소통 방식의 말하기를 하고 있더라. 아무리 우리가 연설이나 강연같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는 그런 말하기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그런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와, 안 먹어본 사람이 없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또 생일인 사람이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도 있고요. 값도 저렴하고 해독작용을 한다고 알려져서인지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미역은 요리에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자, 바로 자, 미역을 활용하는 그렇죠? 일상의 예를 그렇죠?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바로 예시, 열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역을 활용하는 일상의 예를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나열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화법은 결국 그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부산 기장지역의 미역을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해조류가 탄소를 흡수하여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알려지면서 오늘날 미역은 어디서나 환영받게 되었죠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미역이 그렇죠? 환영받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고서의 기록.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고서의 기록을 제시하고 임금이 먹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앞에 대비했었던 설득 전략으로 따진다면은 일종의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오늘 환경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미역의 가치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표의 주제가 되겠죠. 아무리 학법 문제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해도 일단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는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미역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뭐다? 이제부터는 미역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화법식으로, 화법 문제에 나오는 선지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이 질문은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이어질 내용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선지로 나오는 거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1번 첫 번째 문제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위 뭡니까?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결국 첫 번째 문제는 늘 말하기 방식을 묻고 그 선지에 보면 항상 바로 뭐다?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 혹은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혹은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선지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말하기 테러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미역은 해독식품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역이 해독식품으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자, 물론 학법에서는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에 안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내신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은 분석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끈적한 점액 성분인 알긴산은 몸에 흡수되지 않는 수용성 섬유질이라 장내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한 후 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담즙산 합성을 유도해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온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가져온답니다까지. 여기서는 바로 알긴산의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하는 어조로 바꾸어. 그렇죠? 말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질문하는 어조로 바꾸어서 아까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화되지 않고 장에까지 내려간 알긴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지요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뭐다?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했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서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지금 여기서 이 질문에 하는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뭡니까? 빠뜨린 내용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미역의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미역이 좋은 이유, 긍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해독식품이라는 거,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이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네모처럼 게 좋겠죠? 자, 이게 바로 미역의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자, 미역은 비료 없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자라는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적은 해초입니다. 양식할 때 줄 간격을 넓혀 해류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면 자연 정화 작용을 하지요. 이는 미역을 서식지로 삼는 다양한 어류의 생존을 도와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으며 자란 미역이 맛과 영양을 듬뿍 머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역이 친환경적인 이유를 나열하는 방식, 즉 열거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미역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맛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미역이니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그죠? 청중을 둘러보며 이건 잘 모르시는군요 라는 거죠. 그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많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청중을 둘러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 눈치가 보여요. 그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이 질문은 청중의 그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질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일부러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을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왜 그럴까? 혹은 맞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에 집중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과유불급이라고 미역에도 적정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0.15mg이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 섭취량은 2.4mg입니다. 이는 건미역 6g 정도에 든 양으로 미역국 2그릇에 들어가는 정도를 말합니다. 미역이 건강과 환경에 모두 좋은 효자식품이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발열, 메스꺼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미역, 정확하게는 미역 속에 든 요오드죠. 그렇죠? 그래서 미역을 과다 섭취 했을 때의 부작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 미역국 2그릇 정도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 그죠? 생각 좀 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이거는 비언어적 행동을 그렇죠?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리.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신의 내용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라, 기억할 필요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둘 필요 있겠죠?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잠깐 이거는 논외로 얘기를 해준다면은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옛날부터 미역이랑 김, 해조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해도 이런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미역국 2그릇 이상 먹은 적
당연히 누구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고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서양 사람들이에요. 특히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다 주변에 바다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산물을 섭취할 기회도 없고 해조류를 섭취할 기회는 더더욱 없어가지고 요거도 항상 결핍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소금을 보면은 스위스에서 사는 소금들 보면 약간 보라색 소금들이 있어. 이게 바로 요거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소금을 통해 섭취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부족한 게 익숙해진 사람이니까 조금만 많이 먹어도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워낙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이게 더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예전에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컬투쇼가 거기에 누가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모든 용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먹을 게 없나 배고파서 찾아보니까 저기 한 구석에 미역 말린 건미역 봉지가 조그만 게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꼬독꼬독 씹어 먹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오바이트가 쏠려서 토했더니 미역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는 안 좋다. 근데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목소리를 높여.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목소리를 이렇게 높인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다? 이 이어질 내용을 어떻게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네요. 전통적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는 미역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며 하루 세끼 모두 미역국을 권하곤 하는데 그러면 산모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요거들을 과하게 섭취하는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바다에서 길러진 해조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묻어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역을 조리하기 전에 2번 이상 깨끗이 씻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좋은 음식인 미역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뭐다? 이 발표를 하게 된 발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역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다음은 발표자가 참고한 메모의 일부와 그에 따른 발표자의 생각이다. 발표 내용을 참고할 때, 그죠? 그 기읍부터 리을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는 거죠, 그죠? 자, 제재를 소개할 때 제재에 대한 청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바로 뭐다? 어떤 질문을 했다? 바로 미역국, 그죠? 미역국, 뭐가 먼저 있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청자의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 바로 뭐다? 관용구를 활용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용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관용 표현이 있고 그 외에도 속담, 한자 성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글에서는 한자 성어를 사용한 내용이 있었죠. 바로 뭐다? 과유불급 이하는 한자 성어를 사용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청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청자의 삶과 가까운 예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mg이라고 하면 청자가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했다? 미역국 2그릇. 그죠? 대접으로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치? 양푼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그쵸?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미역을 조리하기 전에
그쵸? 전에 2번 정도 씻으라 고 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그렇죠? 기읍부터 미음이 가와 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나누어 보라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나누어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사실 아까 하면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1번. 놀라는 표정을 지은 거는 바로 뭐다? 자, 그러면 자, 준언어적, 비언어적 이렇게 나눠주면은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는 비언어에 속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질문하는 어조로 바꾸었대요. 이거는 말투니까 준언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청중을 둘러보는 것도 역시 행위이기 때문에 비언어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니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비언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미음. 목소리를 높이는 건 뭐다? 억양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거는 니은, 미음, 나에 해당하는 거는 기읍, 디귿, 리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다음으로 합법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서 소비의 중요성이라는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발표의 주제가 된다는 거죠. 자, 준비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나 고민에 대해 경제 관련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준비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나 고민에 대해 경제 관련 전문가인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면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대답합니다. 학생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탐색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군요. 어떤 점이 고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즉 상대방에 대한 상대의 태도를 먼저 칭찬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뭐다? 어떤 점이 고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상대방의 그렇죠? 요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뜬구름 잡듯이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왔어요,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하면은 뭐에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대답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걸 요구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생이가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종종 소비는 돈이나 물질을 써서 없애는 일이니 그 규모를 줄일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묻곤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쵸? 자, 이거는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통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념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통하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념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번 특집을 통해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보려고요. 그러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이다. 즉 통념에 대해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주제가 있고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전문가에서 얘기합니다.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러면 주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 보았나요? 그렇죠? 바로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먼저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님이 얘기합니다. 검소함으로 쇠퇴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비를 강조했던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의 이론을 활용할까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바로 뭐다? 바로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의 이론을 활용해서 주장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학생이 박제가의 이론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바로 뭐다? 현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학생들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어떤 점들을 연계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질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질문의 내용. 즉, 바로 뭐다? 박제가의 이론이 현대 상황과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을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럼 먼저, 방금 언급한 검소함으로 쇠퇴한다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이 말은 소비가 있어야 삶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즉, 검소함으로 쇠퇴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소비가 있어야 삶이 발전한다. 자, 그래서 바로 뭐다? 학생들이 그렇죠? 이야기한 내용의 의미를 먼저 분명히 밝혀주더라는 거죠. 그쪽에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 검소함으로 쇠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정확한 의미를 먼저 짚어주더라는 거죠. 여기에는 소비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그렇게 개발된 신기술이 산업 발전을 가져온다는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박제가의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뭐다? 소비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그렇게 개발된 신기술이 산업 발전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어진다. 그래서 점차 구체화시키면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군요. 저는 절약만 하면 안 된다. 소비도 많이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했어요. 자, 지금 이 학생 일은 바로 뭐다?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존에 나는 오히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했다. 혹은 시야가 좁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이가 얘기합니다. 소비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그렇게 생긴 기술이 산업 발전을 가져온다는 연결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구체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학생은 바로 뭐다? 이 두 말의 연결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뭐다?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뭐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통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집 짓는 기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예로서 집 짓는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조선의 선비 문화에서는 누추하고 허름한 집에서 가난을 견디며 사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굳이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잃어갔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했을까요?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집이 아니라 간소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집을 짓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예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바로 뭡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하도록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성벽이나 성문 등을 높고 견고하게 잘 쌓는 기술도 개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검소함을 강조하는 동안 훌륭한 기술 보유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방어력이 약해져서 적에게 패배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뭐다? 깜짝이야, 귀신인가? 자, 그렇죠? 자, 바로 뭐다? 이렇게 집을 짓는 기술이 쇠퇴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집 짓는 기술이 그렇죠? 쇠퇴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크고 화려한 집을 탐하지 않는 것은 검소한 문화니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을 막고 결국 국가 힘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군요. 즉 바로 뭐다? 이거는 전문가의 말을 그렇죠? 말을 요약을 하고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뭐다? 바로 학생이가 자신이 이해한 그렇죠? 내용이 맞는지를 그렇죠?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맞아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쵸? 되게 다들 힘이 빠지는 점점 시간이 늦어가니까 힘이 빠지는 표정이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자기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박제가는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의 국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떨어지는 이유나 다른 나라들이 조선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가 다 소비와 관련 있음을 강조했답니다. 박제가의 이런 주장은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제가가 말한 소비와 기술 혁신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현대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소비와 기술 혁신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현대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기술은 바로 음악을 좋아했던 여러분, 자, 올려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또래인 청소년들의 소비가 이끌어낸 기술 혁신에 해당한답니다. 그렇죠? 자, 2차 전지요. 잘 모르는 기술인데 이것이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사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해가 안 되게 바로 뭐다? 청소년들의 소비가 이끌어낸 기술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그쵸? 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2차 전지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활용되는 전지예요. 자, 그러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주 활용처는 바로 뭐다? 휴대용 전자기기에 활용이 되더라는 거죠. 자, 휴대성이 좋고 충전하면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요. 자, 이게 바로 2차 전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1990년대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중음악이 크게 유행했는데 이때 걸어다니며 카세트테이프나 CD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죠? 그치? 그죠? 옛날에는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네모나게 생겨 여기 동그란 거 2개 있고 여기에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일종의 그 테이프 같은 게 감겨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좀 돌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기계가 있었고 CD도 요즘은 안 쓰죠, 그렇죠? CD 같은 거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청소년들의 소비가 2차 전지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죠. 이후 한국과 일본의 휴대용 전자기기 산업은 세계 1, 2위를 다투며 발전했거든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소비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바로 뭐다? 청소년들의 그쵸? 들의 요구와 소비로 인한 사례를 제시를 함으로써 어떻게 학생들의 관심을 더욱더 유발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전에 1990년대를 다룬 TV 드라마에서 아이돌 음악에 빠진 학생이 부모님께 크게 혼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돌 음악과 관련된 소비의 주역이었던 당시 청소년들이 2차 전지 산업을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셈이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신이 드라마를 통해서 본 바로 뭐다?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은 다른 말로는 배경 지식을 활용했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사례를 들어보니 소비가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그 기술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네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친구들에게 소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봐야겠어요. 조선시대에는 박제가의 말을 수용해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현대의 여러분은 다르겠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질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청자의 그쵸? 행동을 촉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이가 얘기합니다. 네, 저희는 소비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면담을 종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A부터 C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이 다음 기읍과 디귿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는 거죠. 자,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화는 대화 맥락 속에서 맥락에 따라 의사소통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자신이 상대방의 반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 경우도 있다. 또 궁금한 점을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획은 바로 뭐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의문문. 니은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해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의문,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궁금한 점을 제시를 함으로써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사실 앞에서 다 판단을 해봤지만 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A는 구체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에 해당한다? 바로 디귿에 해당하겠죠. A는. 그렇지?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집이 아니라 간소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집을 짓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자신의 생각을 내가 생각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오히려 의문문의 형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C. 자, 크고 화려한 집을 탐하지 않는 것은 검소한 문화니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을 막고 결국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말씀이군요. 이거는 바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자, 보기의 표현과 비교하여 A의 표현을 평가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는 거죠. 자, 1번 2차 전지
야, 2차 전지는 가역적인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와 화학에너지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 전기-화학 시스템이다. 자, 2차 전지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근데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충전을 하면 외부의 전기에너지로 인해 양극의 활물질이 산화되고 이온이 다시 음극으로 산화되는 비자발적 반응을 유도하여 화학에너지로 저장되는 것이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 전지보다 경제적이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경량이나 휴대용 전자기기에 적합하다. 충격물에 따라 니켈 전지, 리튬 이온 전지, 폴리머 전지 등이 있는데 리튬 이온 전지가 대표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바로 뭐다? A는 2차 전지에 대해 설명할 때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알겠죠? 더 나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랐네요. 그죠? 마지막 장문의 원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대신에 선생님 조금 조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클리닉 하는 거 알죠? 그죠? 잠깐만요. 선생님이 그거 안 갖고 왔네. 여러분들 그 이제 계약을 해서 클리닉 시간을 좀 다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녹화는 여기서 끝을 해야겠구만.